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관리하도록 했죠.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거래량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한군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전망 지수를 보니까 그중에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1년 후 주택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그 지수가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심리가 왜 이런지, 왜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지 오정근 교수님, 네. 이 경제 전반을 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상승 압력이 높아지다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큰 것은 벌써 이제 이번 한 4월경부터 확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금년 상반기가 작년부터 시작된 그 인허가 착공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도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주택 착공 건수나 인허가 건수 이렇게 하락하면은 보통 2, 3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겠다. 지금 안 사면은 한 2, 3년 뒤에 집을 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번에 그야말로 한 4, 5월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더 폭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는데 저희가 먼저 대책의 내용도 좀 많이 따져보고 앞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따라 심리가 좀 전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실은 수요자들의 조급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물량 혹은 착공에 의한 거는 한 3년, 4년 정도 후에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불안 심리라면 그 외에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국면에 있죠.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서 내 집 마련을 해결하려고 보니 향후 1년, 2년 뒤에도 이 신축 분양가가 내려갈 걸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의사결정 혹은 1년 뒤에 집값 전망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공사비는 2년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자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미래 그 수요자의 인식에 대한 군중 심리에 대한 것들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 미리 알 수가 있죠. 근데 수요자 인식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1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의 심리 부분들을 여기서 크게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멀리 떠나고 있으니까 양 사이드 사이에서의 고민이 커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네요. 전월세 값이 오르니까 뭐 전월세 사느니 사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뭐 1년 후에도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88 공급 대책도 내놓고 요번에는 이제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라고 해서 돈 빌릴 때 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덜 빌리게 만드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2단계 규제가 시행되잖아요. 수도권에 조금 더 강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1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변동금리 경우에는 지금은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5억 7천만 원밖에 빌리지를 못해요. 반면에 비수도권은 6억 4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더 엄격히 규제하고 금리도 조금 높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DSR이 이제 거시 건전성 규제라고 그래서 이게 사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벌써 놓쳤어요. 원래 이 2단계 규제도 7월부터 원래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는 것이 왔었거든요. 그때 문제된 게 사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것 때문에 그 후 도입된 게 거시 건전성 규제예요. 그게 DSR, LTV 같은 거거든. 이걸 더 쪼여가지고 이렇게 가수요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을
최소 몇 개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더 했었어야 된다. 지금 예컨대 집값이 이미 오르는 심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한 5, 6천만 원 덜 빌린다고 해서 집 사는 심리를 누구를 떨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요. 제가 집을 사는 젊은 층이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 몇 년 있으면 한 3, 4년 있으면 집이 몇 억이 오를 판인데 예. 3, 4천만 원, 5, 6천만 원 덜 빌리게 했다고 그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고 놓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집을 살려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은행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과연 외부 금융회사, 은행에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조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대출 금액에. 그래서 대출을 좀 못하게 되고 집을 사는데 좀 힘들게 되는 상황으로 정말 갈까요? 예, 뭐 앞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건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내년 이제 7월부터 3단계 해서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100% 적용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제 사실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과거에 우리가 LTV, 이제 DTI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DSR이라는 제도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버는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 자체가 은행권의 한 40% 그리고 비은행권,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한 50%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규제도 굉장히 초강력입니다. 아, 이 초강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가 한 3개월을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고 가계 부채가 이제 폭증해서 역대 그러니까요. 최고치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금리라는 제도를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로서 도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 우리가 그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현재는 1.5%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산 금리의 최대치가 이제 100%가 1.5% 포인트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도입하면 이 한도가 확 주니까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첫 번째 올해 2월에 이걸 25%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0.375% 포인트 정도 적용을 했고요. 예. 스트레스 금리를. 그러니까 가산 금리죠, 일종의. 그리고 이걸 이제 원래 7월에 하려다가 예. 이게 이제 PF 시장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PF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성 이런 부분들 강화하면서 살릴 곳은 살리자 하다 보니까 이걸 한 2달 정도 늦춘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니까 2달 늦춘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수요자가 오히려 조급증이 생긴 거죠. 예. 예, 빨리 사야겠다. 저거 빨리 적용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약간 실기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예.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은 2단계를 도입을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1.2% 포인트. 그래서 8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쪽 우리가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곳들은 예정대로 50% 해서 0.75% 포인트 적용을 하겠다 예. 하는 부분인데 예.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다 보면 연봉 1억 원에 뭐 4.5% 금리에 혹은 뭐 30년 만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한 1,800에서 한 5,600만 원 정도 줄게 되고요.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800에서 한 2,600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예.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이다. 3단계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3단계가 시작이 되면 더 줄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더 줄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요가 이탈하는 수요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줄 걸 대비해서 먼저 들어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 이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잘못하면 금융 위기가 온다 이런 것이 이제 교훈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각 나라의 그 G20 같은 데에서 각 나라가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은행감독원에서도 거시 건전성 감독국이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교육도표를 한번 체크해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융 위기 가능성을 앞에 두고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늘 워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평상시 워치하는 것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20 같은 데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걸 없애고, 없애버렸어요. 또 참고로 제가 좀 아쉬운 네, 부분을 아쉬운 말씀드리는 면이 겁니다. 있고 또 2단계 규제도 2달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2단계 늦춤으로서 좀 실기한 측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PF라 해가지고 PF 부실 때문에 부동산 대출한 건데 이것이 작년 말에 134조 정도 이상했는데 예. 이번 5월달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발표 보면은 230조라는 거예요. 230조로 대출 갔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서 그것의 몇 %가 부실화되는지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예, 어느 지금 정도 부실화되어 있는지. 정부에서는 한 20조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부실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건설사 금년에 해도 20몇 개 건설사가 부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건설 업종의 취업자 수가 약 8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지금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만 또 능사는 아니고 PF 부실도 막아야 되면서 이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PF 부실 정상화도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일단은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에 재작년에도 금리가 거의 0%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달 금리는 뭐 0%지만 정부에서 같은 데는 한 2%면 예금이 가능해요. 네. 그랬다가 PF 건설회사들은 8, 9%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권회사는 신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판촉을 많이 하는 정권회사 임원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작년에 보너스만 46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부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너무 말도 안 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성과급이 근데 어떤 정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그렇고 다른 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막 갔는데 집값이 최근에 올랐지만 요 금년 상반기에는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하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230조 원 빌려서 심지어는 첫 삽도 못 두고 땅값만 준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떨어져도 안 되고 이게 생산 단가 정확히 하면 생산 단가 플러스 알파 정도는 돼야만이 건설 경기가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속에서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집 공급이 안 되니까 3, 4년 뒤에 집값이 오르겠네. 3, 4년 뒤에까지 가면 네. 내가 지금 살려고 한 것보다 한 5억 이상 더 줘야겠네. 내가 5억을 어떻게 벌어? 그 지금 다 몰리니까 이번에 10,000건이 넘어서는 사태가 그러네요. 그 서울 거래량 10,000건. 복잡합니다. 네, 지금 아까 윤재 연구원이 이제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어떤 효과가 중립적으로 했잖아요. 더 내년에 강화되기 전에 먼저 빌리려고 하는 측도 있을 테고 이번 조치만으로도 조금 못 빌려서 대출을 이제 억제 효과도 있을 때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그랬는데 88 대책에 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조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윤재 연구원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효과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다의 의미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비우호적인 평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한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예.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유유부지 개발 계획까지 끌고 와서 공급을 연끌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유유부지 공급 계획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은 사실은 배제한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서라도 네. 물론 이게 이제 서울 인근에 8만 호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양은 많지는 않으나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 4곳,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둔 이유도 이게 효과가 커서가 아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그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의 추가 공급 혹은 다해서 42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이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천명을 했으나 예. 사실은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탄력성이 부족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제 착공을 해도 3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비아파트 쪽에 지금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DSR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수요 억제 중심으로 흘렀을 때의 최대 단점이 실수요자가 억제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실수요자들이 종국에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수요 억제와 관련된 걸 공급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내 집 마련하세요 한 거고요. 더불어서 비아파트 쪽에 내 집 마련해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 일단 이쪽에 가셔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라라는 걸로 수요를 분산한 거죠. 아파트 청약에 좀 제한을 안 두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정도 정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합니다. 네, 현재까지 봐서는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부작용 없는 정책들을 조금 동원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좀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만 7천 호를 6년간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시기가 좀 문제가 돼요. 시기? 예, 시기. 예. 왜냐하면 문정부 때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마지막 29번째는 빼고는 전부 다 규제 중심이었거든요. 아, 규제 중심이었다. 29번째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공급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3 그 3기 신도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이게 문정부는 도저히 집을 공급하지 않는 정부구나. 그거는 뭐 옛날에 노무현 때도 다 봤어요. 왜냐하면 문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중화했던 수석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2021년 때 전부 집을 살려고 해요.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2022년 대선에서 친 거예요. 마이너한 차이도 그 집값 때문에 졌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총선이 언제 있습니까? 2027년에 있거든요. 그럼 예. 2026년 집값이 중요해요. 불과 2년 남았습니다. 2026년 그렇죠. 2년 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시기적으로 자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가 이게 지금 네. 그린벨트가 8만 호예요. 네. 8만 호 오늘 제가 언론 보니까 최소 공급이 10년 걸린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럼 오래 걸리죠. 정부역 지정하고 예. 뭐 등 10년 걸리고. 예. 그다음 3기 신도시에 2만 호 공급한다. 이거 아직도 3기 너무 문재인 때 얘기한 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2만 호 언제 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빌라 등 11만 호를 매입 임대한다. 무제한 매입해 준다는 예, 거예요, 그 사실. LH공사인데 예. LH공사의 부채가 150조입니다. LH공사 LH공사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LHP 또 있고요. 뭐.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17만 6천 호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별법을 야당이 동의해 주느냐도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예. 문재인 때 했던 정책들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다음에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예. 이런 규제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를 뭐 다 그러니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문재인 때 해서 실패한 정책은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폐지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2년간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요.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가 노무현 때 먼저 도입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노무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예, 또 아까 전 문재인 때도 그 비서관이 수석 비서가 되면 또 도입해가 또 망했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집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신고를 해야만 되니까. 강남구청에 가면은 예. 왜 이사 가려고 하느냐 따지고 묻기도 해요. 완전 사유재산 이것도 문제예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지금 옛날에 헌법 불합치 판정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임대차 3법 이게 이제 이번에 2년 해가지고 4년 되니까 이번에 그렇죠. 다 전세값이 앞으로 4년 뒤에까지 생각해서 갑자기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저는 요즘 생각에 도대체가 윤 정부가 2년 반이 다 돼가는데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궁금해요. 아, 부동산 대책을. 그 문재인 때 정부를 그대로 대책을 놔두고 아니 근데 없애거나 완화하고 싶어도 이게 예.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법이 주로 통과돼야 되는 것도 법이니까 있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외에도 근데 뭐 요새 알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예,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저 그런 것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각종 규제, 특히 그대로 남아 중시하는 게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 그대로 두고 무슨 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 17만 6천 호가 안 될 된다. 거란 안 얘기예요. 된다. 지금. 걱정하는 말씀. 자,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그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윤재 보셨군요. 연구원이 10%에 육박한다 그래서 네. 제일 높게 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1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설문조사의 취지가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래서 10%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걸 또 그 마치 올해 한 해에 내년까지였습니까? 10% 오르는 것처럼 정정을 해요. 네. 제목을 뽑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제 공사비 폭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예. 거기에 따라서 1, 2년 내에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소비자도 낮게 보고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비가 우리가 평당 공사비가 한 500만 원 하는 것들이 뭐 서울로 오게 되면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거의 뭐 100% 올랐습니다. 이건 어디에 반영되냐면 분양가에 반영이 되죠. 그대로. 일반 분양가로. 그 반영이 된 부분들이 일반 주택 시장과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분양가가 올라가는 만큼 기존 주택의 아닙니다. 가격 상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그 영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왜 올랐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신축 공사비가 먼저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분양가로 전이가 된 거죠. 그럼 분양가로 전이된 건 신축에 대한 거니까 구축 물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0% 오를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따라가는 흐름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지금 올해도 저는 물가 반영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반영하면 10%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거기에 앞서 제가 문제 일으킨 부분들이 이제 전월세 가격 쪽에 또 문제가 있다. 전월세가 그렇게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전월세 가격은 그러면 올해 한 해만 누적해도 한 5%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하락 관점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관점인데 밑단에서 이렇게 이게 미는 효과 그리고 앞쪽에서 끌어올리는 효과 때문에 사실은 5% 이내에서 오를 거라고 전망하기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럼 측면에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겠냐면요. 전국적으로 10%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왜 실패했냐면은 건설업자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집을 지은 수지가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대형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은 폐기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 관련해서 지금 윤재 의원이 말한 이제 전월세 네. 밑에서 끌어올리는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월세 임대차 입법이 지금 4년이 돼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예요. 될까요? 그것이 왜냐 이번에 이제 전세를 다시 계약하는 분들. 하는 사람들이 저 집주인 입장에 4년 뒤까지 내다보고 전세값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 이렇게 전세값 많이 낼 바에 차라리 내가 사자 또는 갭 투자하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진작에 윤 정부가 들어섰을 때 폐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수야대에서 네.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방하고 그래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올라가는데 네. 그 전체를 평균 10% 그러면 네. 서울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는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 그린벨 등등 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데다 공급을 해버려야 돼요. 올라가는 곳에. 그렇죠. 예. 재개발하건 재건축은 그래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하면은 거기 사람들 집값 올린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예. 저 멀리 나가서 교통난이다 뭐다 다 문제 생기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모든 걸 다 고려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서울에 이제 지금 집값이 주로 오르는 게 서울이니까 왜 우리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세 군데를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르는 지역인데 보통 여기가 오르면 일각에서는 상승세가 끝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제 거기까지 오르면 이제 더 번져 나간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 윤재 연구원은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권을 이제 서울에 한정해서 보면 서울의 끝에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들을 사실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도광 지역 혹은 금강구 이 지역을 약간은 그 폄하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끝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네요. 예, 네. 사실은 예, 시작점이죠. 시작점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생활권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서울이 수도권- 그냥 25개구로 행정구역을 분류한 건 사람에 의한 분류지 서울이라는 행정권역에서 노도강, 금강구 쪽이 오르게 되면 사실은 이쪽까지 퍼진 거죠. 사실은 중앙에서 가격이 퍼져나가는 지금 국면인데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마용성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예. 외곽지로 퍼져나가면 그 경계점,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퍼지는 거죠. 네, 여기 뚫고 나갑니다. 그 뚫고 나간다. 그래서 저도 수도권 지역이 사실은 동일 생활권에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노도강이 비싸지면 그 외에 뭐 의정부 이런 데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네, 저도 그 점은 동의하는 네. 게 지금 이제 강남 상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다 뭐다 묶어놨다 보니까 노도강으로 확산됐는데 지금 제3계 신도시가 노도강 그 밖에 있는 남양주 왕숙 같은 데거든요. 더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도강이 끝물이 절대 아니다는 거. 그래요. 저도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네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갭 투자도 많다는데 정말 윤재 의원님 갭 투자도 많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DSR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를 빌리는데 스트레스 DSR 제도 안에서 뭐 연봉 5천 뭐 이러면은 2억 한 8천까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겠죠. 근데 전세금은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경우, 전세금이 한 4억 원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금융을 활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마치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금융을 이용할 거냐, 1금융, 2금융을 이용할 거냐의 선택지에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과연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 IT학과 교수, 윤재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북한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하는 탈북자들이 늘면서 뉴스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죠.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스토리로 테드 영어 강연을 하고 탈북 과정을 담은 책을 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 있죠. 이후 백악관으로 초대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자본주의의 정수라는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죠. 이현서 세븐에셋 대표 자리에 모시고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탈북한 지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제 나이를 물어보면 15살이라고 하거든요. 15세 넘어갔습니까? 아니, 프리덤 에이지입니다. 서울에 온 나이. 서울에 온 나이 네. 15년이 됐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 지가 15년.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나는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네. 그것도 근데- 압록강변 네. 해상.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네.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북한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이슈니까. 근데 제가 14살까지 정말 김일성이 94년에 서거했었거든요. 네. 14살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신성한 신이라고 진짜 믿고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김일성이 서거를 보면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서 아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탈북자들이 2000년대부터는 뭐 한류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출 러시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굉장히 이런 식의 북한을 나오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몇 네. 살이었죠? 97년이면? 17살. 17살.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TV를 몰래 봤어요. 중국 TV 네, TV를 에서. 몰래 보면서 진짜 창문에 커튼을 치고 담요를 치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보면서 아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배웠는데 중국이 지상낙원 같아 보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TV를 보니까. 비교할 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TV가 가짜인지 진짜